한국인의 DNA에 백인의 유전자가 있다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여기 영국에서 온 한 미모의 여대생이 한국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는 21살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대형박물관에서 우연히 마주한 신라 금관에 완전히 매료돼 한국 경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랍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대형박물관 한국관 앞에 서 있던 꼬맹이 시절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은 엄마가 주말 문화체험으로 데려간 평범한 박물관 나들이였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캐서린, 이쪽으로 와봐. 오늘 특별 전시가 있대.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유리 진열장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왕관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신라시대 금관이래. 국보 제87호라고 하네. 안내문을 읽는 엄마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찬란한 금빛 장식과 정교한 세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거든요. 300여 점이 넘는 한국 유물 중에서도 그 금관은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15년 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3학년.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아시아 고대 문명에 관한 책을 펼쳤다가 그 금관의 사진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 느꼈던 그 황홀함이 다시 저를 덮쳐왔거든요. 이거였어.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기는데 천년고도 경주와 신라왕국이라는 특별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아보며 신라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케이팝과 한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고대 신라 문명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서양 친구들처럼 저도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만 떠올렸었죠. 그런데 신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웠고 정교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여긴 꼭 한번 가봐야겠어. 결심했을 때 주변 친구들은 모두 말렸어요. 캐서린, 넌 중국이나 일본도 안 가봤잖아. 왜 하필 한국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금관이 만들어진 땅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2주간의 동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죠. 오래된 문명의 흔적을 찾아 그 찬란했던 신라의 땅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언어와 문화에 약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미적인 요소에 넋이 나가고 말았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곧 안심이 됐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젊은 승무원들과 공항 직원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만났던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대부분 내성적이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중국 학생들은 그룹으로만 다니며 잘 섞이지 않았고 일본 학생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진심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개방적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나오면서 저는 곧장 경주행 KTX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그 금관이 발견된 곳으로 가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찾아야 하는데 영어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네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관광 안내소를 찾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 경주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지훈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잠시 고향인 경주에 내려와 문화 안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제 방문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대형 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을 보고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직접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죠.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특별한 계기네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케이팝이나 한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신라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은 처음 만나봅니다. 관광 안내소에 도착하자 지우는 저에게 경주 유적지 지도를 건네며 추천 코스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된 지우는 내일 휴일을 맞아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죠. 아,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역사학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의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 반듯한 이목구비와 하얗고 깨끗한 피부. 그리고 훤칠한 키 덕분에 마치 배우처럼 눈부시게 잘생겨 보였어요.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제가 묻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관이 발견된 천마총부터 시작해서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신라의 정수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코스죠. 천마총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분 앞에서 지우는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곳에서 1974년에 금관과 함께 천마도가 발견됐습니다. 신라 왕족의 무덤이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인가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라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동아시아인의 외모였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사실 백인 혼혈이었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이요? 하지만 어떻게? 간단히 말해서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 같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백인의 유전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히 신라 지역인 경상도에서는 RNA1이라는 유전자가 발견되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계통의 유전자입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발견된 7000년 전 신석기 유적에서도 한국인에게 없는 H형 유럽 목의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의 지배 세력은 최소한 7000년 전부터 아시아계 아버지와 유럽계 어머니의 혼혈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신라 왕족도?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라 왕족과 지배층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백인 혈통과 동이족이라 불리는 토착민의 만남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에서 발굴된 왕의 유골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북에는 아시아계, 목에는 백인계로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고대 신라 왕과 가장 유사한 인종이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족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죠. 저는 문득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류 왕자가 왜 서울 대신 안동과 경주를 방문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찾아보니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류 왕자가 서울 대신 안동과 경주를 방문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국 왕실에서도 한국의 진정한 문화적 뿌리와 가치를 알아보고 이곳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앤드류 왕자는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양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어쩌면 그들도 자신들의 왕실 전통과 한국 고대 왕족 문화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느꼈는지도 모르죠. 불국사로 이동하는 길에 지우는 신라의 화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랑은 신라의 엘리트 청년 집단이었어요. 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선발되어 정신과 육체를 단련했죠. 그들은 예술과 무예를 두루 익히고 세소고개라는 5가지 행동 강령을 따랐습니다. 세소고개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임전무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살생유택이라는 5가지 원칙입니다.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 사이의 신의를 지키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영국 귀족 문화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떠올랐습니다. 특권을 가진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정신이었죠. 그거 영국 귀족 정신과 비슷하네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 왕실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참전했던 것과 같은 정신이군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화랑들은 자신의 특권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했죠. 많은 화랑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신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대 왕국이 아니었어요. 국제적 감각과 고귀한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문명이었죠.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국사의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석조 건축물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00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 사찰은 신라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전문가다운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유명한데 특히 석가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라가 당시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선 문명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지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불국사의 섬세한 조각과 정교한 건축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에 지훈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캐서린 씨, 아까 화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화랑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삼국사기에는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단장시키고 화랑이라 부르고 받들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영호증의 신라국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화랑들은 지훈 씨처럼 잘생겼나요? 제가 살짝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지훈 씨를 볼 때마다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나 중국 남자들은 대체로 체격이 작고 왜소한 편인데 한국 남자들은 유전적으로 키도 크고 골격도 탄탄하고 피부까지 깨끗한 게 신기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차이가 고대 신라 왕실에서부터 내려오는 백인의 DNA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혼자 상상해봤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사심이 담긴 농담에 지훈이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최근 유물을 토대로 복원한 화랑의 모습을 보면 날렵한 얼굴에 높은 콧대, 단정한 인매를 가진 모습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화랑들이 얼굴에 흰 분칠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분칠을 했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신라 왕족과 귀족들은 백인 혼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된 혼혈로 인해 본래의 백색 피부가 사라지자 지배 계급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얀 분칠을 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서서 불상을 바라보는데 지훈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가장 높은 신분인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순수 혈통이었고 그 다음은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등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계급 구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화랑들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랑은 주로 진골 출신이었어요. 초기에는 성골 출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골 출신이 주류를 이루게 됐죠. 이는 신라 중기 이후 성골 출신들이 근친혼을 하며 점차 줄어들고 진골 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불국사를 나와 석굴암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라의 왕 중에 진평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었다고 해요. 당시 한반도 토착민의 평균 신장이 150cm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히 다른 인종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신체적 차이가 있었다면 왕족들은 일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흥미로운 점은 골품제도와 같은 엄격한 신분계급 제도가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신체적 특징만으로도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확연히 구분되어서 더욱이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성골은 근친혼으로 숫자가 없었고 진골 계급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된 혼혈로 그 차이가 줄어들자 진골 계급은 왕권과 신분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는 설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향했던 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은 숲으로 우거져 있었고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계단을 오르며 저는 지훈에게 또 다른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도 이런 국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인의 타고난 미적 감각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신라의 금관을 비롯한 예술품들을 보면 단순히 외부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창성과 세련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관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얼마나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형 박물관에서 처음 그 금관을 봤을 때 다른 어떤 문화권의 작품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신라 예술의 특징은 화려함 속에서도 절제미가 있고 장식적이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은 한국 문화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굴암 입구에 도착하자 지우는 잠시 멈춰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볼 석굴암 본존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불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불상의 과학적 설계예요. 동굴 내부의 습도와 온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죠. 석굴암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웅장한 본존불 앞에서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불상의 얼굴은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그 정교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햇빛이 동굴 입구로 들어와 불상을 자연스럽게 비추는 모습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조각이 아니에요. 천문학, 수학, 건축학, 예술의 집약체죠. 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신라인들은 하지와 동지에 정확히 불상의 얼굴이 햇빛을 받도록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내부의 모든 비율은 황금비를 따르고 있어요. 신라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예술적 감각에 감탄하며 저는 문득 이런 문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의 만남이 이런 놀라운 창조성으로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 때문인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긴 신라인들의 지혜와 열정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석굴암에서의 감동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훈의 제안으로 우리는 경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첨성대와 안압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감상하며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신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였어요. 제가 따뜻한 차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라는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왕국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조차 모르는 사실이에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국, 특히 신라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역사학도로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의 고대사는 정말 다채롭고 국제적인데 세계사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창밖으로는 경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첨성대와 안압지의 조명이 켜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지우는 첨성대가 단순한 관측대가 아니라 정교한 천문시계였다는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첨성대는 36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천체의 12궁과 24절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의 정사각형 돌은 내 계절을 의미하죠. 신라인들은 천문학에도 매우 뛰어났어요. 놀랍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라 왕족의 백인 혼혈 이야기요.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무덤에서 180cm가 넘는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삼국시대 인골 중에서는 최장신이었죠. 또 삼국사기에도 진평왕의 키가 9척, 현재의 184cm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신체적 차이가 있었다면 왕족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신체적 특징만으로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혈이 진행되자 인위적으로 계급을 나누는 제도가 더욱 중요해진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 불국사의 아름다운 건축과 석굴암의 정교한 불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정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창조적 융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 내일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류 왕자가 방문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전통 양반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영국 왕실이 방문했던 곳이라니 더 흥미롭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경주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고대 궁궐터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도시는 밤이 되어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캐서린 씨,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훈 씨 덕분에 신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오늘의 모든 경험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처음 본 금관, 그리고 오늘 직접 본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제가 느낀 신라의 매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웠습니다. 게다가 신라 왕족의 베일에 쌓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했죠. 영국의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저는 내일의 여행이 기대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신라의 금관과 화랑,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문화의 연속성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하회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울창한 산과 계곡,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마을들이 마치 수묵화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의 양반 마을로 600년 이상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훈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름의 하회는 물이 마을을 감싸 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류 왕자가 방문했던 거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하회마을의 전통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특히 마을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 그리고 양반 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스가 하회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현대 문명의 흔적이 거의 없는 이 마을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의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채 고요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 류씨 가문이에요. 특히 류성룡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나라를 구한 인물이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류씨 종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종택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정갈한 한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 인간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공간이에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옥의 아름다운 목재 기둥과 처마의 곡선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난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겨울이 추운 나라인데.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전통 가옥의 가장 뛰어난 점이에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죠. 부엌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바닥 아래 공간을 통과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은 로마의 바닥 난방과 비슷하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온돌이요. 그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네요. 영국의 고택들은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제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하회마을을 걷다 보니 강가에 위치한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곳이 부용대라고 소개했어요. 이곳에서 매년 하회별신구탈놀이라는 전통 공연이 열립니다. 앤드류 왕자도 여기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해요. 부용대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니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니 왜 한국인들이 풍수지리를 중요시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풍수지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마을의 위치나 집의 방향까지도 자연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산됐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마을 내 전통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한옥 구조였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지훈이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안동 지방의 특산물인 간고등어와 헛제사밥으로 유명해요. 헛제사밥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음식이 나오자 저는 그 다양한 색감과 향에 놀랐습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고 모두 각기 다른 맛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식의 특징은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 그리고 발효식품에 있어요. 특히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한국인의 건강 비결이라고도 하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맛보며
저는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간고등어의 짭조름한 맛과 각종 나물의 신선함, 그리고 된장찌개의 깊은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끼에 경험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신라의 화려한 왕족 문화에서부터 조선시대 양반의 절제된 생활 방식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국 문화는 정말 다채롭네요. 화려함과 소박함, 웅장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왔죠.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지훈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사실 원래 내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놨었어요. 일본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지훈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떠나시는 건가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계획을 바꾸려고 해요.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특히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정말요. 기쁘네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일단 남은 2주 동안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서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산의 바다도 더 즐기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훈 씨의 안내가 정말 좋았거든요.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나눠드린 것뿐인데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생긴 거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와, 이 지하철망이 정말 대단해요. 런던 지하철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하네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서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산 정상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죠.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한강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며 저는 이 도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밤에는 한강변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지훈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지훈 씨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기꺼이 수락했고 저는 그에게 영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우리는 부산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며 저는 문득 중요한 결정을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결정했어요. 일본과 중국 여행은 전부 취소하고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요. 그리고 잠시 주저하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볼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옥스포드와 서울대 사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을 학기부터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게 되는데 캐서린 씨가 한국에 오시면 서울도 더 많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혹시 지훈 씨가 시간이 된다면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일본과 중국도 같이 가보고 싶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고 가보고 싶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사실 저는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캐서린 씨와 함께라면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부산의 해변가 카페에 앉아 우리는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지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발음도 좋아요. 그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 우리는 제주도도 방문하고 한국의 다양한 지방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 우리는 함께 일본과 중국을 여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죠. 도쿄의 번화가를 걷고 교토의 고즈넉한 사원을 방문하고
만리장성과 홍콩을 방문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국만한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역사학도답게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고, 저는 영어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며 즐거운 여행을 이어갔어요. 지훈 씨, 다음에는 우리 스톤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도 같이 보러 가요. 물론 대형 박물관의 다른 훌륭한 전시품들도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는 가이드가 되어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캐서린 씨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시면 제가 더 많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신라 금관을 보러 왔던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름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의 만남은 제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온 캐서린 씨가 신라의 숨겨진 역사와 화랑 정신을 접하며 한국의 숨겨진 매력에 푹 빠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이 성경 속 욕단의 후손, 바로 동이족이었다고. 성경 속 숨겨진 민족,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려는 한 미국 교수의 도전. 한국인의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다는 놀라운 가설에 전 세계 역사학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성경에 숨겨진 한국인의 충격적인 정체와 단군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베넷입니다. 25살의 미국인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 역사학과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한국에 온 뒤 매일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며 제 인생은 점점 더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 졸업생처럼 취업 준비를 하던 저에게 아버지 토마스 베넷 교수의 한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안나, 한국에서 발견한 유물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구나.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아버지는 당시 고대 민족 이주의 흔적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고대 샘족 간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제가 고대 문명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를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아버지와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이준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이족과 단군 신화에 대해 깊게 연구한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교수님과 함께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역사적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대 한반도의 지도와 고조선 시대의 유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문헌들이 쌓여 있었는데 히브리어 문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고 계신 한국인과 욕단계 샘족의 연관성은 학계에서 꽤 논쟁적인 주제입니다만 제가 보유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준혁 교수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퍼즐 중 하나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인 욕단계의 행방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그들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가설은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결국 한반도에 정착하고 한민족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대담한 가설 아닌가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안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나 씨가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고대 이스라엘, 이 두 문명 사이에 정말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익숙한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 창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6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어 읽기는 어려웠지만 이준혁 교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6단계는 셈족의 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욕단은 셈의 후손 중 하나인 에벨의 아들이었죠. 구약 성경과 국내 학자들에 따르면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연구하던 방향입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연구가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아리랑의 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아리랑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닐까요? 많은 언어에서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과학적 연구는 항상 의심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 이상일 것 같아요. 한국의 고대 신화와 전통에는 천손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셈족의 선민사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와당이라 불리는 기와 장식이었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와당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와당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히브리 문자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고문화연구소에 소장된 일부 와당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도착했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문구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와당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 문양은 제가 고대 중동 연구에서 본 문자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준혁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문화적 유사성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굵은 베옷을 입고 곡하는 풍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 동짓날 팥죽을 문설주에 뿌리는 한국의 전통이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행위와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실제 역사적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그건 우리가 밝혀내야 할 과제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들이 있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해.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하지만 이건 분명 흥미로운 시작점이야.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일은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란다.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가 중요한 거죠. 이런 문화적 유사성과 고고학적 증거들이 실제로 한민족과 고대, 셈족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이론과 증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와당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히브리 문자와 유사하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중 이준혁 교수는 우리에게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내일 화상 회의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셈족의 기원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로 한국인과의 유전자적, 문화적 유사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우리의 가설에 회의적입니다만 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안나, 우리는 큰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증명된다면 전 세계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심 저도 이 연구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관성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세계사에서 잊혀진 중요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첫걸음일까? 내일의 화상회의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국제회의실에서 히브리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크고 선명한 스크린에 나타난 칼레드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토마스,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안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 아버지는 우리의 연구 가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과 고대 샘족, 특히 6단계 후손들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 중 샘족에서 갈라져 나온 계보가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6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이족을 이루고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6단 후손들의 동쪽 이동과 한민족의 천손 사상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 연관성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세계 역사학계의 놀라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칼레드 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훌륭한 고고학자지만 이번에는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칼레드 박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샘족 사이의 연관성이라니.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입니다. 언어적 유사성만으로는 역사적 연결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천손 사상과 유대인의 선민 사상 간의 유사성,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유사성은 세계 여러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칼레드, 우리는 단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6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마스, 학문적 추측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설은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런 주장이 학계에 발표된다면 당신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날카로운 비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반박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연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칼레드 박사는 제 말에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의 신중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탐구에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이준혁 교수가 주장하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분석, 고고학적 발굴물, 그리고 언어학적 증거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칼레드의 비판은 우리 연구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역사 기록 문헌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겠군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칼레드 박사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어쩌면 우리 연구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과학적 발견은 항상 의심과 검증을 통해 강화된다. 이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고대 샘족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계사를 다시 쓰게 할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준혁 교수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 아래 수백 년 된 문서들이 특수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고조선 역사에 관한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성경책을 펴서 같이 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성경책과 고조선 건국 관련 문서의 내용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셈의 후손인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리고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스발은 고대 지명으로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 시베리아 지역과 연결짓고 있어요. 이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정착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에서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곳이 시베리아 지역이라면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기 나와 있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기원전 233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는 6단계 민족 이동 연대와 비슷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관성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연관성에 대해 깊게 연구하지 않았죠. 또한 이런 연구는 종종 종교적 민감성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가 선민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선민사상은 일반적으로 유대 민족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고조선의 건국 이념에도 이 사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다른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아리랑은 본래 아리랑에서 여는 법칙에 의해 자연스레 발음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원을 설명드리자면 아리랑 다음 아리리오라 하지 않고 아라리오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가사가 아리랑 아라리오였는데 여는 법칙에 의해 아리랑 아라리오로 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인 한국어의 여는 법칙 때문입니다. 여는 법칙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은 알리랑의 어원입니다.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알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이랑은 와 함께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엘과 발음적,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알은 히브리어로 하늘, 하나님을 의미하는 옛말이며 이슬람의 알라 또한 엘에서 발음적, 의미적으로 파생되었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던 아리랑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 유물에 나타난 씨름 장면은 약 4600년 전의 모습으로 두 남성이 머리에 단지를 이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의 삿발을 붙드는 씨름 자세는 우리 결의의 고유 씨름 형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한국인과 수메르인의 깊은 민족적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수메르인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셈의 후손으로 쉐미 슈메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됩니다. 동이족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셈족의 후예라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증거들을 통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씨름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민족적 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인류학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연관성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DNA 분석이나 고고학적 발굴물 같은 것들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이 있어. 최근 한국인과 중동 지역 사람들의 DNA 비교 연구를 시작했어. 그 결과가 곧 나올 거야. 이준혁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왕조 건국 신화에는 난생설화, 즉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왕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죠. 이것은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셈족의 선민사상과 한국의 천손사상은 모두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의 연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이 모든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경의 욕단 기록, 고조선의 건국 시기, 선민사상, 그리고 아리랑 민요의 하늘, 신앙적 의미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대학교와 국립박물관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결과가 왔어.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 마커에서 중동 지역, 특히 고대 셈족 후손들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유전적 교류